일단 지난주에 했던 소설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소설의 특징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허구성, 상문성, 서사성, 모던성, 진실성, 예술성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이거 이 3가지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소설 구성 3요소가 추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능 국어에서 출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2028학년도 그때부터 수능이 바뀌어서 올해 수능과 그때 수능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평가원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만 없어지는 거고 그와 똑같이 국어는 문학, 독서, 문법, 화자, 매체 이렇게 다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 출제 경향과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수능 바뀐 걸 본다면 그러니까 크게 한번 바뀌었던 게 옛날 AB형 있었을 때 그때가 거의 12년도, 13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초등학교가 아니겠네요. 거의 유치원 때? 예. 그때 한번 AB형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마 2018학년도 그때부터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다가 통합 국어로 바뀌었다가 또 한 번 21학년도, 22학년도 그때부터 또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바뀐 게 국어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큰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유사할 텐데 지금 보통 수능 국어에서 문학, 특히 소설 파트에서 문제를 본다면 이 3가지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 그래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혹은 어떤 생각, 심리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건,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그다음 그런 인물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 소설 구성 3요소이기 때문에 얘네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설 인물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인물, 주변인물인데 중심인물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주인공에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주변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엑스트라한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주동인물 역시 주인공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었고 반동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동인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빌런이다 라고 보시면 됐었던 거고 그 다음 성격 변화는 만약 성격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인 인물 그 다음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을 바로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집단의 대표성에 따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옛날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수줍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인물과는 좀 다르게 되게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단과 좀 대표성과 좀 더 거리가 있는 것을 개성적인 인물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의 역할 역시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속에서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갈등, 싸움이 있다 보니까 긴장감을 조성하고 어떤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성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나의 이유, 원인이라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른 어떤 늙은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하고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남자의 가문의 원수였다라는 등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이유, 원인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당연히 갈등, 싸움이 일어나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전개와 해결 과정을 통해서 또 주제를 잘 드러낸다 보시면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소재의 기능 등이 있는데 그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심리 상태, 성격을 보여주고 그런 특정한 소재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갈등이 해소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거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혹은 주제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소설 배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그 인물이 일어나는 그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경이 구체적일수록 좀 더 사실성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설 배경이었고, 마지막 소설 구성의 5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계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먼저 오늘 독서 교재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19페이지부터 숙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독서 교재 1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독서 오늘 숙제 20 몇 페이지였죠? 22페이지까지 먼저 숙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들였다가 먼저 문법부터 하도록 할게요. 문법부터 해서 문법은 우리 좀 오래됐죠. 거의 한 달 전에 했던 자음과 모음, 의문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푼 다음에 그 해설하는 식으로 같이 한번 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독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페이지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바로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독서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질문이 나오면 꼭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바로 이 답변이 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주장을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인데 거기서 갑자기 질문만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면 글에 있는 독자 입장에서 되게 찝찝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목적이 뭔데? 라고 이렇게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독서 지문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답변이 바로 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줄밖에 안 읽었는데 이 글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거나 학문하는 그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실용적이니까 또는 재미가 나는 것이니까 진리요 학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이고 재미도 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도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이 포인트에서 선후 관계를 좀 잘 체크하셨어야 되거든요. 선후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앞뒤 관계를 잘 짝꿍을 맞추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실용적이고 재미가 있어서 학문이다 라는 주장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재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국어에서 문제로 나온다면 선지를 어떻게 나오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에 학문이다 라고 나올 텐데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이어서 학문이 아니라 학문이라서 실용적이다, 재미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 인과관계 갖고 장난치는 게 고등학교 국어, 수능 국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 꼭 잘 체크해두고 가셨으면 좋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답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학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했는데 바로 이 답변이 글의 주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학문의 주제는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 탐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물을 수 있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가끔 학문이 가진 진리 탐구로서의 목적을 두고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탓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멀어 보일 때 학문하는 가장 풍부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많다. 세상에서는 학문밖에 모르는 일을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이 누리는 모든 편리한 생활들은 진리 탐구에만 몰두한 학자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학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탐구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봤으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들어가시면 학문의 진리 탐구 이외에 다른 목적이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가 있답니다. 학문을 악용하여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리고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는 학문에만 매진하는 숭고한 정신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또 세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에 학문의 목적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 학문에 자유를 잃게 되고 왜곡될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이다 라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학문의 본질은 합리성과 실질성이 있고요. 학문의 목적은 또 진리 탐구에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굽힐 수 없고 학문으로서의 권위도 이런 본질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한번 학문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의 바로 시작부터 학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구나 라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단부터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제를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리 탐구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에 다른 목적이 앞장을 서게 된다면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학문의 본질까지 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바로 19페이지 독서 지문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밑에 독해 기술 적용 하나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바로 첫 번째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은 학문의 목적은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학문의 진리 탐구 이외에 다른 목적이 들어갈 경우에는 학문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 학문의 본질은 합리성과 실증서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문단의 각각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20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학문은 실용적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실용성과 재미가 있어서 학문이다 라고 말한 건 틀렸고 학문이기 때문에 실용성과 재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독서 지문에 선후관계 갖고 장난친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업에서 글쓴이가 경계하는 학문의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곡학아세. 이제 이게 바로 학문을 탐구하는 진리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3번, 학문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건 세 번째 문단에 있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보이지? 두 번째 문단에 바로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가 학문만을 추구하는 행위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죠? 잘 체크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들어가시면 방사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위에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고 가시면 좋은 게 기술 지문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라는 건데 기술 지문 같은 경우 첫 번째 이 기술이 무엇을 하는 기술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엇을 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 이 기술의 원리와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어떤 얘기 나올 수 있냐면 이 기술의 오류나 오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오류와 오차를 해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지문을 별표 쳐놓고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에 100%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수능 국어에서는요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해서 한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과학기술 지문하면 거의 90% 이상이 기술 지문이 나옵니다.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 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게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이라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정말 배우지 않는 이상 배경 지식을 알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술은 무엇을 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의 원리, 구조는 어떤 거고 만약에 이 기술에 오류나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점에 맞춰서 조금 더 독해를 포인트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방사선 기술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신소재, 농업, 환경, 식품 등의 매우 넓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답니다. 방사선 기술이나 방사선 동위 원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전자선을 비파괴 검사, 암치료, 농식물 육종, 의료기기 멸균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방사선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이 무엇을 하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방사선 기술이나 방사선 동위 원소에 나오는 전자파나 전자선을 이용하는 건데 매우 넓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시면 방사선은 통과력과 살균력이 뛰어나답니다. 이 살균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을 야기하는 흰 개미나 곰팡이에 방사선을 쬐면 깔끔하게 멸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정도의 방사선 세기는 의료기기 멸균에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양의 10에서 20분의 1에 불과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줬어요. 방사선이란 투과력과 살균력이 뛰어나다. 특히나 이 살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문화재 보존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시면 방사선 기술은 화성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인류가 지구 이외의 행성에 첫 발을 내디는 후에 다음 우주 탐선의 목표는 늘 화성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성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비행 시간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달까지 비행하는 데 4일이면 되지만 화성까지 가는 데 무려 6달에서 8달이 걸린답니다. 유인 우주선으로 화성 탐사를 한다면 왕복 약 50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지구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게 된다면 우주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방사선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관련 방사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사선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 기술에 대한 한계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방사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나오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따라서 장기간의 우주 탐사 기간 동안 우주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기술과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신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 또는 차단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진이 개발 중인 이 같은 기술들은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어 실생활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주 방사선의 차폐 기술은 비행기나 기구 또는 전자제품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주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평가와 방어제의 개발은 환경오염 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오존층의 영향 예측과 대비책,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방사선 기술이 우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독해 기술 적용 중심 내용 각각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방사선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방사선의 특징, 세 번째 문단은 화성 탐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선과 기술 개발의 과제, 맨 마지막에 차폐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활용 분야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그 엑스레이인가요? 엑스레이가 뭐 개발되면서 그걸 활용한 게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가 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사용하는 목재 멸균에는 의료기기 멸균을 쬐는 것보다 많은 양이 아니었죠.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2번, 보기를 활용하여 밑글을 보완하려 한다. 그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국내의 한 연구팀이 낚시 떡밥에 물을 섞어 반죽한 뒤에 밀봉 포장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쬐어서 완전 멸균된 제조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제조한 떡밥은 1년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떡밥 전분과 단백질 분자 구조가 변화되어 수질 오염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답은 1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기술은 좀 과학적이어서 우리 실생활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실생활과 되게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 매우 넓은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범위와 부수적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 방사선 기술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전자파이냐면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였죠.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나 전자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랬다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바로 의문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의문과 의문의 변동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보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단위를 바로 의문이라 하고요. 그래서 의문 자체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의문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문에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밤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봄과 보신다면 얘는 모음이 아가 왔느냐 오가 왔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음 아가 온다면 나이트라는 밤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고, 만약에 오가 오게 된다면 스프링이라는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고요. 똑같이 밤과 감 역시 초성의 비읍이었느냐 기역이 왔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밤과 밤은 자음과 모음 형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먹는 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길게 발음하게 되면 먹는 밤이 되고요. 짧게 발음하면 이 시간의 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참고해서만 보시면 되는 게, 의문이란 것은 뜻이 없는 단위인데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가장 큰 특징은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의문 역시 밑에 여기 써 있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의문은 뜻이 없고요. 근데 형태소는 뜻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고, 이런 형태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리가 가능한 말을 바로 단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문단이 되고, 이 문단이 모이면 하나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문장을 이루는 단어, 그래서 단어에서는 여러분들 품사를 배우게 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모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뭐냐? 형태소라 해가지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등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의문이라는 거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거든요. 단어, 형태소, 의문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 반대 역순으로 배웁니다.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고등학교는 당연히 얘가 중학교 때 단어, 형태소, 의문이라는 거 다 배우고 왔을 테니까 우리는 다시 의문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음운과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위입니다. 두바이 소리.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인데,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한글에서는요 CVC 언어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과 좀 관련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CVC 언어라 해가지고 총 4가지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V, 두 번째는 CV, 세 번째는 VC, 마지막 네 번째 CVC인데요. 근데 V는 모음 혼자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발음한 건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를 보면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음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자음, 모음 둘 다 발음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정말 모음 혼자서 이렇게만 발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쓸 때도 이렇게
하나만 쓰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 편하게 형식상 이응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 모음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음 혼자서만 쓰일 때 발음할 때는 형식상으로 초성에 이응을 추가하자. 그래서 형식상 이응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상은 모음 혼자서만 발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아니, C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과 자음을 같이 발음하는 거여서 얘는 악. 마지막 네 번째는 자음, 모음, 자음 이어서 각 이렇게 발음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가 총 4가지 단위가 있는 겁니다. 모음 혼자서,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4가지 발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별개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CVCC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CVCC는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흑이죠. 흑 같은 거 보면 초성의 자음, 그 다음에 모음, 리을 기역이라는 자음, 자음이 따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침에서는 자음을 2개 다 발음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맥시멈으로 받침은 자음 혼자 한 개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막상 발음할 때는 흑이라 해가지고 리을 기역 중 리을을 탈락시키고 기역만 발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가 맥시멈이 C, V, C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받침에 2가지 자음이 올 경우는 발음을 못하고 둘 중 하나만 탈락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음문의 변동 가시게 되면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음문의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를 조금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음문을 변화시키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음문을 변화시키냐? 바로 우리는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4가지 종류로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음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조금 더 TMI인 게 나중에 대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국문과 수업을 들어보시면 국문과 이제 음은론이라고 따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법 하면서 음은 뭐 품사 다 배우게 되는데 이제 대학교 가시게 되면 음운만 배우거든요. 음운만 거의 반년 동안 배우시게 되는데 그 음운만 배울 때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특히나 영어, 중국어를 배우기 힘들고 특히나 영어나 중국어 발음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어랑 중국어는 CV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발음할 수 있는 이 음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 발음과 실제 이제 영어, 이제 미국인의 발음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랑 발음이 비슷한 건 어느 경우냐면 바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도 CVC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도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보면 좀 익숙하게 나온 게 우리나라 발음이랑 일본 발음이랑 좀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가 같이 쓰는 음절의 종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밑에 확인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는 적절한 것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는 거였고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음운을 쓰자면 벌 같은 경우에는 비읍, 리을, 종은 지읒, 이응 자, 그 다음에 3번 음운을 중심으로 단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한 건 무엇이냐? 바로 자음, 리을, 이응, 시옷에 따라 뜻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받침에 리을이 왔느냐, 이응이 왔느냐, 시옷이 왔느냐에 따라서 갈, 강, 갓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고요. 네, 4번 보시면 음운의 개수 보시면 1번은 디귿, 이을이어서 3개 2번 역시 산 역시 3개고 3번은 시읒, 니읒, 니읒, 기역, 우에서 5개
선물은 시옷, 이은, 미음, 우일 6개 있습니다. 또 좀 필기하시고요. 몸 너무 베베 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의문의 종류 첫 번째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모음이라는 발음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라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홀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음절의 종류에 모음 혼자서도 발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고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인데 얘는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역, 얘는 하나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의문의 종류에는 소리의 길이, 소리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뜻이 구분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아나운서나 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뭐 단어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의문의 종류에 소리의 길이가 있었다 이 정도만 나왔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도 했었는데 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나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막을 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밤과 감을 보시면 비읍, 미음, 기역, 미음 이런 식으로 딱 토막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분절 의문이었는데, 비분절 의문, 소리가 길고 짧고에 따라 나누어진 거는 나누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분절 의문이다. 네,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보시면 5번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1번은 비읍과 미읍이고요. 2번은 시옷과 지읒, 3번은 어와 우, 6번 모음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에 해당한다. O. 홀로 소리 낼 수 없는 건 아니었죠. 네. 모음 같은 경우는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맞았고. 7번 자음의 특징이라는 설명인데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였었고요. 자, 여기 종류에는 비읍, 이음, 티읕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참고해서만 보시면 되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였다 라는 거. 이때 눈은 스노우이기 때문에 스노우는 길게 발음하면 됐었던 거고요. 그 말은 매우 빨리 달린다는 것은 이때 말은 홀스죠. 동물. 네, 그때 말은 짧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지 못한 거는 시간의 밤이기 때문에 나이트의 밤이죠. 나이트의 밤 역시 짧게 발음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내신 대비 문제 이렇게 총 12문제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10분 드릴게요. 네,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네, 굳이 그냥 생으로 풀지 마시고 앞에 있는 개념 보시면서 푸셔도 됩니다. 먼저 61페이지 1번부터 그냥 쭉 같이 보면요. 네, 의문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인데 네, 답은 3번. 의문에는 모음과 자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2번에 뜻을 구별해주는 것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피읍과 비읍이 아니라 피읍과 쌍비읍이었죠. 3번에 의문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3번이었는데 나머지는 각 4개씩 있었지만 3번만 5개였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의 아침만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좋은 게 이거 초성에 이응이 있기 때문에 얘도 5개이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성에 있는 이응은 형식사 그냥 있는 자리만 채우는 이응이기 때문에 총 4개의 이응이고요. 4개의 음운이고요. 네, 4번에 5번이었는데 나머지 보시면 1번에 오리할 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세면 안 됐었고요. 3장에서는 받침에 있는 이응을 빼먹었고 찌개에서는 쌍지읒을 지읒지읒로 남겼는데 그게 아니라 쌍지읒을 했어야 되고 숙제할 때 애를 어이자 애를 이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애로 썼어야 되고요. 네, 5번 자음의 수가 같은 것이었는데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 총 4개의 자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네, 6번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는 자음이었고요.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모음이었는데 그 자음이 쓰인 것은 비읍과 지읒이었었고 아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응이 있긴 하지만 이 이응은 형식상 이응이기 때문에 모음, 아랑 이만 쓰였다는 점. 7번 자음과 모음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음과 모음은 소리가 나오는 방식은 서로 동일한 게 아니라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였고요.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였다. 네, 8번 답은 4번이었는데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자음에 따라 구분됐었죠. 그래서 받침의 쌍기역 혹은 기역 이응이 왔느냐에 따라서 뜻이 구별됐고요. 9번과 10번은 그냥 참고해서만 보세요. 소리의 길이 관련된 거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톡, 그러니까 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발음했어야 되고요. 달리는 말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했어야 되고 10번도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 모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다라는 건데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었지만 오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고요. 12번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이거 필기본 같이 보내드리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3, 64페이지 모음체계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네, 우선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단모음 같은 거, 아, 오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한번 직접 발음해보시면 어떠냐면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이나 혀가 바뀌지 않거든요. 아, 오, 이 이런 식으로 입술이나 혀가 바뀌지 않지만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는 동안에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음과 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야, 이야, 이여, 이여, 요 이런 식으로 입술과 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 이중모음이라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아마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단모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음이 한 개다라는 거고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이 2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한 개다라는 거는 뭐 그래 단모음이지 하는데 이중모음 할 때 모음이 2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모음이란 것을 먼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은데 반모음이란 거 뭐냐면 반쪽짜리 모음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지만 대신 홀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란 것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얘가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해를 받지 않아서 모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음의 특징 2가지 중에 하나만 가졌다 해서 반쪽짜리 모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 모음이라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V 표시된 게 바로 반쪽짜리 모음이다 해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합했냐면 단모음 이랑 단모음 아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발음을 좀 더 빠르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인데 이가 혼자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랑 좀 같이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하자마자 바로 아를 발음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이는 반쪽짜리 모음이어서 혼자 소리 낼 수 없어서 뒤에 있는 아라는 단모음과 결합해서 같이 발음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발음하다 보니까 야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란 것은 모음이 두 개인데, 모음이 두 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이라는 게 합쳐졌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반모음이라는 게 다시 뭐냐, 바로 반쪽짜리 모음이다 라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또 와 역시 똑같습니다. 오랑 아가 합쳐진 건데, 그래서 이 오도 혼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아랑 같이 발음해야 돼서 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게 바로 이중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64페이지에 단모음 체계표가 있었는데, 네, 이거 무조건 다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전설, 후설, 평순, 원순, 고, 중, 저로 나눌 수 있었는데, 혀의 앞뒤라는 건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발음할 때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체감하느냐, 바로 혀의 최고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혀가 최고점 높으면 제일 높은 데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 후설로 나눠졌고, 입술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게 발음하느냐 혹은 동그랗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혀의 높이는 진짜 체감할 수 없거든요. 혀의 높이는 체감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벌리는 정도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아를 발음하면 으 같은 경우에는 고모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작게 벌리고, 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벌린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이 하나 뭐였었냐면 바로 위랑 외였습니다. 위랑 외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발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 발음할 때 혀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지지만 예외적으로 단모음으로 인정해준다는 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거 단모음을 발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했지만 외래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우리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랑 외는 단모음이지만 입술과 혀의 모양을 좀 다르게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준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이 65페이지, 66페이지 총 12문제입니다. 자, 얘도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에 답은 4번이었는데, 발음할 때 혀는 당연히 움직입니다. 혀는 당연히 움직이고요. 전설과 후설로 나누는 기준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나눈 거였고, 2번 이중모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이랑 우는 단모음이었고, 나머지는 의, 여, 유, 야, 유 들어갔는데, 4번에 조심해야 되는 게 회에 오이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자가 있는데 이거는 단모음입니다. 3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 고모음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1번 고모음은 이, 위, 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답은 1번이었었고요. 4번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건 전설모음이었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위, 이 두 가지가 바로 전설이었고, 그래서 밑에 전설모음 또 하나 써놨던 게 왜, 위, 이. 후설모음은 아, 오, 우, 이렇게 5가지였었고요. 5번 모음을 구분한 기준이 뭐냐? 원순과 평순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 차이였었고,
6번에는 저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이었었고요. 7번에 평순모음이 사용된 말이 아닌 것인데 평순모음은 아, 에, 어, 에, 으,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오랑 우는 원순모음이었었고요. 8번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다. 9번 같은 문제는 별표 쳐놓고 꼭 잘 봐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혀의 높이는 중간이고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지고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다. 그래서 중모음, 원순모음, 전설모음을 찾아라 라는 건데 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보기 하나만 나오면 내신 문제고요. 위에 그 자음 체계표나 모음 체계표 같이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시자마자 보는 3월 학력평가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꼭 잘 체크해 두시고 10번에 단모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5번 요랑 유는 이중모음이었었고요. 11번은 빈칸 다 채우면 4번 12번에 오랑 어가 쓰는데 오는 후설, 원순, 중모음이었고 어는 후설, 평순, 중모음이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자음도 이제 수업할 텐데 여러분들 모음까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자음의 분류라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위치,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자음을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것 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든 폐에서부터 공기를 갖고 와서 그 공기를 코나 입으로 공기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해를 받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그 좀 담배 많이 피셔서 폐암 걸리신 분들이 폐암이랬나 후두암이랬나 걸리신 분들이 여기 목을 뚫는 분이 있어요. 치료 때문에 목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거든요. 왜냐면 폐에서부터 공기를 갖고 와가지고 목이 아니라 코나 입으로 소리를 공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에 구멍이 뚫리면 목으로 공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코나 입으로 공기를 내보낼 수 없어서 발음은 좀 힘겨운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공기를 갖고 와서 코나 입으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그때 방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음이 다양한 소리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65페이지에 자음 체계 정리표부터 보시면 소리가 나는 위치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좋은 위치라는데 그러니까 이건 즉 방해를 어디서 받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폐에서부터 갖고 와가지고 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내보낼 때 어디서 방해를 받느냐라는 건데 입술에서 방해가 받으면 입술 소리 잇몸에서 방해가 일어나면 잇몸 소리 목청은 뭐냐면요 이 나오기 전에 한번 목청을 살짝 조이는 겁니다. 살짝 목청을 조여가지고 그때 한번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가 바로 목청 소리고요. 소리를 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음 방법이라는데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방해를 받는 방법이라는데 그렇게 기억하기보다는 공기를 어떻게 내보내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어떻게 내보내는데 공기를 터트리면서 내보내면 파열음, 공기를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보내면 마찰음, 그 다음에 터트리면서 마찰까지 일으키면 파찰음, 그 다음에 공기를 그냥 단순히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 콧소리, 비음이라고요. 특별한 방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를 내보내면 유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금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음이라 할 때 비자가 코비자여가지고 코에서 방해를 받는구나가 아니라 코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요. 코로 공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비음, 콧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묶어서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 그러니까 콧소리와 흘림 소리를 이제 울림 소리라는데 이 울린다는 게 어디서 울리냐면 목청에서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청에서 울려서 조금 더 맑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비읍, 쌍비읍, 피읍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사소리라는 것은 예사가 그냥 평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 사람 특별하다 했을 때 저 사람 되게 예사롭지 않구나 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바로 예사가 바로 이 예사인데 되게 평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긴장이나 공기량이 되게 평범하게 나오는 소리고 된소리라는 것은 좀 경음, 무거운 소리라 해가지고 긴장시켜서 공기량이 적고요. 그다음에 거센 소리는 격한 소리라 해가지고 거세게 터뜨리는 소리를 해서 공기량이 되게 많은 소리를 바로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자음 체계 정리표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똑같이 69페이지, 70페이지 12문제입니다. 자, 얘도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한 번씩 보시면 1번에 네, 자음에 대한 설명이 기역, 니은, 리을은 맞았는데요. 디귿이 틀린 게 조심하는 게 성대에서의 울림 여부가 아니라 목청에서의 울림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목청이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로 나눠졌고요. 2번 기역의 위치인데 기역의 위치는 여림 입천장입니다. 여림 입천장은 기역, 쌍기역, 희역, 이응이기 때문에 4번이었고요. 3번 시옷과 티읕 이 두 개와 소리라는 위치가 같은 것은 바로 윗잇몸 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답은 2번이었고요. 나머지 보시면 피읍과 쌍비읍, 그러니까 1번, 4번은 입술 소리, 3번은 센 입천장, 5번은 여린 입천장 소리였었고요. 자, 그다음 4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디귿이 있었는데 얘네들과 같은 소리 내는 방법은 파열음, 그러니까 터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5번에 윗몸에 가볍게 뗐다가 낸 소리는 바로 잇몸 소리인데 그 중에서도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는 소리는 바로 유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소리면서 유음인 것은 바로 리을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고요. 6번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는 바로 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음 이 세 가지가 비음이었었고 그다음 7번 예사소리로만 이루어진 것은 2번이었습니다. 1번은 쌍비읍, 3번은 티읕, 4번은 피읕, 5번은 치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사소리가 없었고요. 8번 공통적인 특징, 얘네들은 된소리였죠. 된소리는 근육을 긴장시켜서 되게 공기량이 적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9번 소리나는 위치가 동일한 것이었는데 디귿, 티읕, 리을 같은 경우 이 셋 다 윗잇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 10번에 5번이었는데 기역이 티역되는 것, 비읍이 쌍비읍 되는 거는 소리나는 위치가 바뀌진 않았죠. 오히려 소리의 세기만 바뀌었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11번 여린 입천장이면서 터트리면서 숨을 거세게 터트리는 낸 소리는 각각 여린 입천장 소리, 파열음, 거센 소리여서 키역을 찾으시면 되는데 바로 1번 카메라였었고요. 마지막 고구마할 땐 기역과 미음이 있었는데 각각 여린 입천장, 입술 소리였습니다. 질문? 네, 없으시면 문법은 이만 적으시면 되고요. 우리 다시 독서를 보도록 합시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독서. 네, 독서. 네, 먼저 독서 27페이지부터 볼게요. 27페이지. 독서 27페이지. 네, 말매미 소리. 네, 과학 질문이고요. 말매미 소리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먼저 읽어봤었는데, 예, 정말 공감이 갔던 게 옛날에는 매미 소리가 좀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아 여름이 왔다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요즘 매미 소리는 정말 무슨 애들이 감기 걸린 것 마냥 진짜 매 그래서 좀 되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단 옛날처럼 맴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참 매미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죽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소리가 바로 말매미 소리인데, 그래서 말매미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그럼 말매미 울음소리는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느냐, 소음처럼 왜 느끼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문단부터 다섯 번째 문단까지 각각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5종의 매미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매미는 오로지 수컷만이 소리를 내고요. 짝짓기 할 때 암컷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매미는 암컷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마다 개성이 있는 소리를 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첫 번째 문항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미는 수컷만 울고요. 그래서 암컷에게 자신에게 좀 잘 알려지기 위해서 좀 개성 있게 운다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가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미가 맴 소리 나면서 울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주로 참매미가 서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참매미가 줄고 말매미가 늘면서 차르르 하는 소리가 주로 들린답니다. 이렇게 매미 소리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매미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옆에 보시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참매미는 줄어들고 말매미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차 말매미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서 이제 소음으로 인식하는데 그럼 소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소리가 클수록 소음으로 되고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와 불쾌함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너무 크면 클수록 좀 소음으로 인식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리듬이 없으면 소음이 된답니다. 새벽에 TV를 켜놓으면 점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치익 소리가 나는데 이를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나 진동수가 변하지 않고 음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루하거나 짜증이 밀려오는데 바로 이런 소리가 백색 소음 이런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 리듬이 생기려면 살짝 내용이 빠진 게 리듬이란 게 생기려면 크기나 진동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살짝씩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그렇게 바뀐 거 없이 그냥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듬이 없으면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저음보다는 고음이 심하면 소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맞춰서 각각 소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제일 저도 알기로는 소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리 크기나 고음이라 하더라도 리듬이 없으면 제일 심각하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짤 아시지 않나? 그 개소리 아저씨? 네, 아파트에서 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 강아지 이제 짖는 소리가 리듬이 없죠. 그냥 왕왕! 그러니까 계속 왕왕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살짝 리믹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 짖는 소리랑 그 개소리 아저씨 소리를 이제 리듬으로 바꿔서 음악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운율, 리듬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없으면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소음의 특징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매미 소리가 왜 소음처럼 인식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매미의 차르르 소리가 바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식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또 세 번째 문단의 특징은 바로 소음의 세 가지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몸통 중간 안쪽에 있는 발음근이 옆구리 양쪽에 있는 진동막을 흔들어서 약 20초간 소리를 낸대요. 이때 리듬이 없는 소리를 약 17초 동안 유지한답니다.
리듬이 없으면 소음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17초 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처음 약 2초간은 소리의 크기가 또 점점 커진답니다. 이게 바로 상승부고요. 그다음 이때 말매미의 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꽁무니를 최대한 올리면 약 17초 동안 이 동작을 유지하면서 소리를 크고 일정하게 낸다 하거든요. 아까 소음의 특징이 크기나 진동수 없고 음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데 지금 이 17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따라 17초 동안 돌아가는 게 크고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또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거고, 또 이와 같이 진동수도 유지가 된대요. 이건 또 유지부의 역할이고, 소리를 멈출 동안에는 1초 만에 꽁무니를 내리는데 이때 소리 크기도 줄어든다. 이 부분이 바로 감쇄부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장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말매미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말매미 소리는 이런 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엄청 크고 일정하게 울리고 진동수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미 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건데, 다섯 번째 문단은 말매미는 배를 이용하여 유지부에서 소리를 또 증폭시킬 수 있대요. 게다가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다른 매미도 따라준답니다. 또 말매미 소리는 그 소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하여금 지루함과 불쾌함까지 갖게 된대요. 게다가 말매미 소리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의 고주파가 또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소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왜 말매미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느냐, 소음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매미가 이렇게 시끄럽나요? 여러분 어렸을 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가나다라 와봐서 다시 가봐. 그리고 들을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그거 있었나? 곤충 잡는 거? 방학 숙제로? 방학 숙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농촌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곤충 잡는 게 방학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매미, 여치, 메뚜기 이런 거 잡아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 곤충 박사 파브르라고 있잖아요. 그 별명이 그 친구가 파브르였는데 걔가 좀 사이코패스 파브르였거든요. 그렇게 여름방학 때 이렇게 잡은 곤충과 그거를 걔가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그걸 학교 선생님이 밖에 애들 내보내줘야 이제 곤충들을 잘 이제 내보내서 자연으로 돌려줘라 했는데 걔는 돌려주지 않고 다른 애들 다 갖고 와가지고 곤충끼리 싸움을 시켰거든요. 싸움을 시켜가지고 이긴 애한테는 애벌레 주고 그랬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별명이 사이코파브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매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매미 이렇게 잡아다 매미가 안 울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매미가 안 울다가 매미 그 있는 통을 탕 치면 매미가 참 물었는데 그 소리가 되게 저한테 요즘은 매미들이 미쳐날 뛰어가지고. 자, 밑에 독해 기술 적용 보시면 유혹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말매미 소리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소음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1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백색 소음은 소리의 크기가 지나칠 때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색 소음의 특징은 뭐였냐면 크기와 진동수가 일정한 거였죠. 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 없이 오랫동안 쭉 이어지는 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리에 지루함과 불쾌함을 느끼는 거였고, 그래서 소음으로 느낀다라는 거였었고요. 다음 2번 말매미 소리가
소리가 소리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상승부에서는 소리를 쭉 높이고 유지부에서는 그걸 유지하다가 감쇄부에서는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좀 소리가 적어진다 했었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말매미 소리는 가부터 다의 모든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식된다 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과정은 아니고요. 소음으로 인식된 건 나였습니다. 왜냐면 나가 리듬이 없는 소리를 약 17도, 또 계속 돌아가지? 17초, 큰일 났다. 발음이 안 된다. 17초 동안 유지한다. 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었고요. 오히려 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음으로 인식되진 않을 거고요. 그냥 3번, 말매미 소리가 소음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요약한 거다라고 했는데, 한 번씩 보시면 말매미는 한 마리가 울면 다른 매미로 따라서 울며 배를 이용하여 소리를 증폭할 수 있다. 또한 소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주파가 특히 많기 때문에 소음으로 느껴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이건 사회 지문이라 아마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10분 먼저 시간 드릴게요. 10분 먼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이거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적 전통은 과거의 문화 중에서 현재에도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을 말하고요. 따라서 근대화가 계속되더라도 적합성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려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는 길이 바로 문화적 전통의 확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메인은 바로 문화적 전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시면 문화적 전통의 확립은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변화되는 사회에도 높은 적합성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 우리 문화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통합성의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또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문화적 전통의 확립 조건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높은 적합성, 두 번째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 세 번째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는 통합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렇다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개를 적절하게 강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적합성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고, 또 그렇다 해서 정체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 적합성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해서 통합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 회계주의에 빠져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 적합성, 정체성, 통합성 이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 들어가시면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현재의 사회 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 구조에 맞춰서 문화 유형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두 번째, 현대사회 구조의 적합성을 갖는 전통의 발견과 연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조상의 것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알맞은 전통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문화적 전통의 확립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그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 나오는 게 바로 25페이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문제 보시면 윗글의 중심 내용 정리하면 이 글에서 글쓴이는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과 노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고요. 26페이지 1번부터 보시면 답은 5번이었습니다. 확립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노력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2번 보기는 기억의 사례입니다. 기억이 어딨냐면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문화적 전통의 확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기 보시면 윤리의식이 마비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효의 회복을 얘기할 수 있고 기존의 효의 관념을 이념과 제도에 걸맞게 인간의 구현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존의 효의 관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 이념과 제도에 알맞춰서 인간의 구현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효의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대립되어 충돌한 게 아니라 잘 적절하게 적합하게 바꿨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3번 확립을 위한 충족되는 세 가지 조건은 적합성, 정체성, 통합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까지 한 게 바로 중심 문장 찾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이 두 지문은 숙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37페이지 보시면 문단 독해 기술이 나와요. 문단 독해 기술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독해 기술이 그대로 똑같이 수능 국어에도 나오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프린트 있잖아요. 수능 국어 관련된 길잡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고등학교 가시면 너무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너무 쉽게 수능 국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단 독해 기술을 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 독해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